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자세기로 소문난 7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제 앞에서 앓는 소리를 못해요. 저같이 복도 없고 팔자가 센 여자는 없거든요. 자식 둘 있는 거 먼저 보냈으니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죠.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 뻔한데 신세 한탄을 하다가도 누군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제 눈치를 봅니다. 제 앞에서는 그것도 다 배부른 소리다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괜히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불편해져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저대는 17회를 채 채우지 못하고 허무하게 갔습니다. 한여름 친구들과 함께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서 변을 당한 거예요. 그날 저는 동네 여자들과 저녁에 있을 마을 어르신 환갑잔치 준비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저만 치서 마을 사람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오는 겁니다. 선자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선자가 물에 빠졌어, 선자가.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알아채기도 전에 딸이 마을 사람 등에 업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백해진 온몸이 그 사람 등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미 늦었구나. 내 딸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하고요. 선자야, 정신 좀 차려봐라. 선자야, 김선자! 병원 가야지. 홍씨한테 빨리 차 좀. 이미 늦었어. 물에 빠진 지 한참 지나 정배가 건졌대. 이미 늦었다뇨? 뭐가 늦어요? 늦긴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마을 행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손이 다 멈췄고 마을 어르신 환갑잔치는 우리의 장례식 날이 되어버렸죠. 뒤늦게 사고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발에 쥐가 나 허우적대는 친한 친구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딸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 그 야단을 들은 마을 사람이 뒤늦게 딸을 건졌고요. 그 발에 쥐가 났다는 명옥이라는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애와 친구였던 자매 같은 애였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술주정뱅이가 된 아빠 밑에서 자라는 외동딸이었죠. 그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어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녀로 착하기 그지없던 내 딸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할 곳과 탓할 곳을 찾았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아유, 내가 그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했던 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었어.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던 거지. 왜 우리 선자야? 왜? 그 많은 애 중에 왜 우리 선자냐고. 그놈의 마을잔치만 아니었어도 내가 안 보냈지. 선호 그게 귀찮게 굴까봐. 그러면 선호 데리고 조심히 놀다 와라. 그래서 보낸 거야. 마을잔치만 아니었어도 가슴을 부서져라 치면서 생각이 닿는 모든 것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종종 딸 친구들과도 어울렸는데 그날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사고로 죽는 모습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격하고 만 것이죠. 평소에도 누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던 아들은 그 사고 뒤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아들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귀하게 키운 내 딸이 허무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어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분명한 건 그때 저는
아들이 아닌 오직 딸의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딸 친구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대문을 넘어서 아들 손을 잡고 학교에 갔죠. 그건 제 딸이 늘 해왔던 일이었어요. 너 왜 왔니? 선호 학교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해? 네가 선호 누나야? 어? 네가 선자야? 죄송합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날 물에 빠져서 선자 물에 뛰어들게 했어? 네가 선자한테 살려달라 그랬니? 어? 명호가, 난 너 보기 싫다. 너무 보기 싫어. 내 딸 대신 사는 것 같아서 아주 소름이 끼친다고. 아이, 선재 엄마, 그만해. 명옥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래. 명옥이 잘못도 아니잖아. 당신은 화도 안 나? 억울하지도 않아? 나는 억울해 죽겠어. 내 새끼 꽃도 못 펴보고 허무하게 갔어. 목에 아주 팔뚝만한 가시가 팍 박혀서 빠지질 않는다고. 명옥이 저게 물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착한 선자 그게 덥석 물에 빠져들었겠냐고. 명옥아, 얼른 선호 데리고 가라.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어여 가. 잘 있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정신을 놓고 고함을 지르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우리 집 담안에서 들리던 소리를 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상, 남편상, 부인상에는 적당히 하라는 소리가 나와도 자식상에 그런 소리 할 모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내고 보니 슬슬 저도 제정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면서 그 모진 구박을 받고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대문을 넘는 그 애도 보이고요. 따지고 보면 그 아이에게도 그 사고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어요. 자기 대신 물에 빠져 죽은 친구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작은 가슴이 어떻게 버티겠나 싶었죠. 게다가 그 아이도 분명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먼 길 돌아 친구 동생 챙겨 학교 보내고 제가 밭일로 바쁠 때마다 몰래 집에 들어와 집안일도 거들었겠죠.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 화가 나면서도 착한 그 애도 안타깝고 마음이 곤죽이 되도록 지디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살다가 하루는 정 안 되겠다 싶어 그 아이를 불렀어요. 명호가, 너 이리 좀 와봐라. 네. 너 우리 집 그만 와라. 아침마다 선호 챙기는 것도 그만하고 나 없을 때 몰래 우리 집 담 넘어 들어와서 빚이라는 것도 그만해. 아줌마, 그냥 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다. 너 볼 때마다 우리 선자 생각나는 것도 힘들고 너 아니었으면 지금 내 옆에 선자가 있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만하자.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잖아. 아줌마, 전 괜찮아요. 제가 선자 목까지 살게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싫다고. 내가 너 싫다고. 너 안쓰럽게 여기려다가도 자꾸 너 보면 우라만 치밀어. 난 너랑 한 동네 사는 것도 싫다. 너네 집 지붕 보는 것도 싫어서 마을회관 갈 때마다 휘돌아가 나는. 그러니까 더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알겠니?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애는 계속 저희 가족 주변에 맴돌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은근슬쩍 담 너머로 머리가 보일 때마다 저는 소금을 뿌리고 들으라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이웃들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한 소리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아이도 살 수 없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보고 살아서 좋을 거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문제는 매일 아침 아들이 그 아이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너 혼자 가.
4학년이면 그럴 때도 됐잖아. 싫어. 명옥이 누나랑 갈 거야. 명옥이 누나 오라고 해. 이제 명옥이 안 와. 엄마가 못 오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명옥이 찾지 마. 왜 못 오게 해? 엄마가 뭔데 못 오게 하는 건데?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너는 네 누나 잡아먹은 사람을 보고 살고 싶든? 그렇게 찾고 싶어? 엄마는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우라통이. 엄마 생각도 해야지. 네 아빠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우리 집에서 명옥이를 찾아? 누나를 잃어서 그런지 자꾸만 누나 친구를 찾는 아들이 안쓰러워졌지만 아들도 현실을 깨달아야 할 나이였죠. 그때부터 아들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과 화를 내는 날도 잦아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말도 안 했어요. 소문을 듣고 학교에 연락하면 별일 아닌 듯이 이야기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학교에서는 작은 다툼 정도는 집안 사정을 봐서라도 서로 이해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식 잃은 부모라고 많은 사람의 배려와 마음을 받고 견뎠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는 인근의 광역시로 일하러 떠났어요. 떠나기 전날 우리 집까지 인사하러 왔는데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도 살아있었으면 저 아이처럼 외지로 취직하러 나갔을 텐데 싶어 종일 우울했거든요. 남편과 아들이 가서 배웅했고 마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를 향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줌마, 저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좀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어른스럽게 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이 잃은 엄마로만 남아 그 아이를 보지도 않고 떠나보냈죠. 대신 그 아이에 대한 원망은 다 내려놓고 저부터 딸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착한 심성의 딸이 하늘에서 속상해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기도 했거든요.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잘 키워보자, 다 잃은 거 아니니 남은 거라도 챙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들도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못해도 서울 중위권대학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은 지방의 국립대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내가 언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했는데. 아니, 엄마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줄 알았지. 담임 선생님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국립대 가야겠다 싶은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랑 아빠 너 하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능력은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학교에 가고 싶었어. 그게 전부터 내 꿈이었고. 그런 꿈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어요. 하기사 집에서 무슨 말을 해야 꿈이 뭔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었는지 알죠.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수도 많이 줄었고 집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져줄 수밖에 없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지역은 딸 친구 명옥이 그 애가 갔다던 지역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마저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애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한 섬유 공장에 취직해 돈을 많이 벌어 집으로 보내는데 속 없는 양반이 그걸 다 술값에 쓴다던 소문이 마지막이었고요. 아들이 그곳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고 결정한 뒤로 이상하게 자꾸 그 애가 걸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큰 도시에서 설마 다시 만날 일이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대학에 간 아들에게 자취방을 얻어줬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결심한 만큼 뭐든 편하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다니라고 자취방에 세간도 채워주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취하다 보니 이래저래 살림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제 손으로 자기 팬티 한 장 빨아본 적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집에서 만들어간 반찬으로 냉장고를 채우고 청소를 해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굳이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야? 맨날 소 돼지우리 같던 방이 정리가 다 돼 있고. 나도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빨래는? 이거 빨래도 선호 네가 갠 거야? 그 정도도 못하면 나중에 군대 가서 고생한대. 아들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림하는 사람들은 빨래 개워진 것만 봐도 알잖아요. 청소 상태며 수건 하나 개워진 것만 봐도 아들 솜씨는 아니라는 걸 알았죠. 자취방 얻어주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혹시 여자친구 만들어 같이 살까 싶은 거였어요. 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여자랑 함께 사는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우렁각시 같은 여자친구를 만들었는지 딱 필요한 살림만 해주고 가는 것 같았죠. 거기다 냉장고도 가득 차서 제가 가져온 반찬을 넣을 공간도 없더라고요. 이 반찬은 어디서 났어? 엄마가 해준 거 아닌데. 친구 엄마가 주셨어. 친구 누구? 엄마가 말하면 알아. 있어. 같은 과 동기. 그래? 감사하네. 뭐 보답이라도 했어? 친구한테 밥 샀어. 신경 쓰지 마. 입에는 잘 맞아? 그러니까 반찬 그만 가져와도 돼. 없으면 사 먹으면 될걸. 거기서 여기까지 바리바리 무겁지도 않아. 아무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무거울까? 다 컸다고 능청스럽게 거짓말도 하는구나 싶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 뒤에서 챙겨주고 있다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한창 학교 다닐 나이에 쓸데없는 사고를 칠까 봐서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 조심해. 뭘? 하여튼 다 조심하라고. 대학 생활에 적응도 잘하는 것 같고 부모 품을 떠나 사는 삶에도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누뚱이로 태어나 다 늙어서도 부모 손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는 저희 부부 찾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특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죠. 안 그래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입도 무거워진 녀석이 부모에게 단단한 벽을 세우고 대하는 게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도 아쉬운 건 부모라고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며 주말마다 아들 챙기는 게 낙이었죠. 또 가게? 그만 좀 가. 선호도 싫어해. 열무가 맛있게 익었잖아. 선호가 열무 얼마나 좋아하는데. 부산은 뭐 열무김치 없을까봐 알아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더만 품 떠난 자식한테 그렇게 미련두면 상처받는 건 부모야. 파는 김치랑 평생 먹은 엄마 김치랑 같아? 도와줄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 아들이 어려서부터 열무김치를 참 좋아했어요. 맛있게 익었을 때는 고기 반찬도 마다하고 열무김치에 고추장 참기름만 둘러 비벼주면 밥 2공기는 거뜬했거든요. 그래서 열무를 키워다 오직 아들만 생각해 열무김치로 냉장고를 채워줬었습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 또 갖다 채워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다 먹었겠다 싶어 열무김치 한 통을 이고 아들 자취방을 찾았을 때였어요. 지금쯤이면 다 먹었어야 할 열무김치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반찬통에 열무김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 그동안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친구 엄마가 주셨다는 그 반찬통은 지난주와는 또 다르고요. 선호야, 열무김치가 그대로인데 안 먹었어? 다른 반찬 많아서.
그래도 너 열무김치 좋아하는데. 많이 먹었잖아. 엄마가 매주 그렇게 왕창 가져다 주는데 지겨워질 만도 하지. 지겹다니. 그럼 이건 어떡해? 또 가져왔는데. 그냥 두고 가. 친구 주면 되니까. 아들 주려고 고생해 심어 기른 열무인데 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들 자취방을 찾는 우렁각시가 좀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컸다고 엄마 반찬보다는 벌써 여자친구 반찬을 먼저 찾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우렁각시가 궁금해져서 아들 몰래 평일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죠. 때론 호기심이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질 테니까요. 아들에게 들키면 볼일 보러 왔다고 핑계댈 생각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 자취방으로 갔는데 우연히 그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놀란 마음에 계단 벽 뒤로 몸을 숨기고 훔쳐보던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이상하게도 무척 낯이 익어 보니 세상에 딸 친구였던 겁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도 잊은 채 홀린 듯 나가 그의 앞에 나섰죠. 명옥이니? 아줌마, 여긴 어떻게... 내 아들 자취방이니 내가 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네가 이 집에서 나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아? 그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어요. 그 아이를 보니 딸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딸도 살아있었으면 저만큼 자랐을 텐데 싶었고요. 그러니 그동안 보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길 잘했다 싶었고요. 5년 전까진 공장 다니다가 2년 전부터는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아직이고? 네. 그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선우 사는 데는 어떻게 알고서? 혹시 그동안 선우 집에 와서 치워주고 냉장고 채워준 게 명옥이 너야? 네. 선우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여기로 대학 왔다고. 그래서 몇 번 만나다가 또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선자 동생이니 마음이 쓰였겠지. 이해한다.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고마운 일이지. 그 사고로부터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애는 여전히 제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그래도 그 아이를 더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죽했으면 그 일로 여전히 마음이 쓰여 아들을 챙기나 싶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아가는 만큼 그 아이도 내려놓고 살길 바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우 챙겨준 거 고마워. 너 할 만큼 했고 나는 너한테 이제 그 어떤 원망도 없다 명호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저는 괜찮아요 아줌마. 선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선자가 살아 있었으면 충분히 했을 일일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애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자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괜히 그 일로 네가 선자 대신 살아야겠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디까지나 유명욱이지 김선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리 친동생 같다지만 다 큰 남자 자취방에 들락거리는 거 주변에서도 안 좋게 볼 거고. 선호는 내가 챙길 테니 걱정 마. 제가 재차 거절하자 그 아이는 침묵을 지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없는 애라 그게 긍정의 의미라고만 생각했어요. 미처 생각지 못한 내막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 아이의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고 헤어진 뒤 얼마 안 돼 아들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입대한 지 1년쯤 됐었을 거예요. 휴가 나온 아들이 어쩐 일인지 집에만 붙어 있는 게 좀 이상했죠. 휴가 나올 때마다 집에 붙어 있기 무섭게 나가서 친구를 만나던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선호야, 오늘은 약속 없어? 너 휴가 때마다 만나는 친구 있잖아. 이제 못 만나. 이제 못 만난다니? 왜? 그 친구도 입대했어? 내가 차였어. 나 이제 못 만나. 차이다니. 그럼 그 친구라는 애가 여자애였어? 어이구, 장하다 장해. 여태 그럼 휴가 날마다 너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나나 네 아빠는 두고 여자 꽁무니만 찾으러 다녔다는 거야? 아, 몰라.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봐야 뭐합니까? 결국 때 되면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다 결혼할 텐데요. 영영 내 아들이길 바라는 건 욕심인 줄은 알면서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누군데? 어떤 앤데 그래? 누가 우리 아들을 찾는데? 아, 모른다고. 엄마한테 그 정도 얘기도 못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너가 인물이 빠져, 키가 빠져, 학교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데 너 마다하는 이유는 뭐래? 섭섭한 마음도 잠시 마음을 거절당했다고 하니 그 섭섭한 마음이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애한테 가더라고요. 내 귀한 자식 뭐가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아 저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선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애 아니면 친구도 없는지 결국 그 후로 휴가 나올 때마다 집에만 있다가 가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은근슬쩍 하나씩 캐물어서 얻은 거라곤 아들이 오랫동안 짝사랑했고 제대를 기다려달라 고백했다가 차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임마, 제대부터 하고나 이야기해. 어떤 여자가 부담스럽게 군인 기다려준다고 하겠어? 제대하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다시 고백하면 되잖아. 그러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해. 그럴까봐 기다려달라고 한 건데. 아, 그러면 인연은 아닌 거지. 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줄 사람이면 결혼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생각해? 여자도 좀 여러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필요 없어. 나는 그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 살고 말지 결혼 안 해. 아들이 다시 고백한다고 해도 저는 달갑진 않았어요. 한번 내 자식 가슴에 상처 준 사람이다 싶어서 별로 내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은근히 순정파로 그 애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체 얼마나 잘난 애이길래 예쁘면 또 얼마나 예쁘길래 그럴까 싶어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문제는 제대 후였어요. 그 여자의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모된 입장으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선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밥도 제대로 안 먹은 거야? 왜? 그 여자애 때문이야? 대체 그 여자애가 뭐라고 너 몸까지 망가뜨려.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라니?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이제 하다 너 차인 것까지 네 엄마 탓이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히 엄마 탓 맞아. 왜? 왜 그게 엄마 탓인데? 말 좀 해봐. 하도 기가 막혀서 개던 빨래도 집어던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이대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기에 나가려는 거 붙들고 다그쳤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가긴 어딜 가? 그게 왜 나 때문이냐고. 뭐 시집될 수도 있는 집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싫대? 내가 언제 그걸로 문제 삼은 적 있어? 그럼 뭔데? 너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문제 삼은 것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내 탓이라고 하면 기가 막히지 안 기가 막히겠어? 아이, 진짜? 엄마가 누나를 그렇게 구박했으니까 그렇잖아. 뭐? 구박이라니. 내가 누굴 구박했다는 건데 내가 무슨 누나를...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목을 순간적으로 콱 조이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은 실수했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감쌌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든 저는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이, 진짜? 아이,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잠깐만 선호야. 누나라니? 내가 구박한 누나. 너 아니지? 너 지금 아니지?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단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아들 입에서 누나라고 할 만한 사람을 구박한 건 딸 친구인 명옥이 그 애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나 안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너 진짜 미쳤어. 미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맞고만 있는데 애꿎은 제 속만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명옥이를 마음에 품어? 너 제정신이야? 어? 안 되겠다. 내가 명옥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아이, 진짜 하지 마. 누나는 나 받아준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좋다고 쫓아다닌 거라고. 애초에 누나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다 내가 멋대로 한 거라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애초에 명옥이 그게 너를 만나줘서 네가 마음을 키운 거지. 들러붙어서 밥해줘, 청소해줘. 결국 그러다 정분난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어떻게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명옥이를. 걔가 누군데? 걔 손자 죽인 애야. 걔 네 누나 죽인 애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소리 좀 그만해. 누가 누굴 죽여, 누가 누굴. 그거 사고야.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고라고. 아이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대지. 이제 그 애를 편드니? 누나 잃은 애미 앞에서 누나 죽인 사람을 편들어? 누나, 명옥 누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거 나 때문이라고. 그때 아들은 갑자기 무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금세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아들의 전에 없던 행동과 알 수 없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고요. 엄마도 나도 명옥이 누나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돼. 엄마, 명옥이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게 왜 네 탓인데? 명옥이 그게 발에 쥐가 나서. 나야. 뭐? 그거 나였다고. 명옥이 누나가 발에 쥐가 났던 게 아니라 내가 쥐가 났었어. 누나가 깊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멋대로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선호 너가 사고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손자가 너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나 때문이었다고. 다 나 때문에. 엄마 논리대로라면 누나 죽인 거 그거 나라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고 전말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함께 계곡에 올라갔던 애들이 다 똑같은 증언을 했으니까요.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멍하게 서 있던 사이 아들은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혼자 한참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딸이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면 그 애는 대체 왜 그 사실을 다 뒤집어 쓰고 나머지 애들은 왜 진실을 침묵했을까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아이의 집이었죠.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연락해서 물었어요. 희정아, 나 선자 엄마.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희정이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14년 전에 사고 말인데 선자 사고. 아, 네. 내가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아줌마는 그날 사고가 명옥이 때문에 난 사고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던데. 조심스레 묻는 말에 수화기 너머에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려던 순간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건 그냥 지금 아시던 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아줌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선호나 명옥이한테 들으셔야 할 말 같아요. 그때 있었던 저희는 명옥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약속한 거라서요. 그건 이미 대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슴이 2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애는 끝까지 제게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명옥이한테 물어보라며 회피했죠. 그러니 제가 그 애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명옥이 연락처라도 알려달래서 연락처 받아 만나러 간 거죠. 이미 희정이한테 들었는지 나오면서부터 낯빛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 왜 만나자고 한지 알지? 네. 근데요, 아줌마. 대답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사고는 저 때문인 게 맞고 선자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게 아니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진실을 말해줘. 선호는 자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도 너한테 사죄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아니요. 선호 때문이 아니고 아줌마도 선호도 저한테 사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명호가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된 거잖아. 그러면 차초지종을 얘기를 해줘야지. 끝까지 숨길 셈이니? 나 여러 날 생각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가 싶어서. 그냥... 명호가 그냥이라는 건 없어. 선호 때문에 죽은 선자를 왜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한 거야? 내 원망 평생 들을 거 알면서 왜 사서 원망을 샀냐고. 제가 재차 묻자 그 애는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진실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처음엔 놀란 선우 얼굴 보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애가 너무 놀래서 혹시나 너무 큰 자책할까봐. 어른들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어째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진 말 했겠어? 물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아줌마 원망은 사지 않았겠죠. 하지만 선호는 평생 힘들었을 거예요. 선자도 그렇게 됐는데 선호 때문이라는 거 알았더라면 아줌마도 아저씨도 더 힘들었을 거고 부모도 사람인데 괜히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멀쩡한 자식 하나는 남겨둬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우리 가족을 위해 자기가 모든 원망을 뒤집어 쓴 것이었어요. 저도 고작 17 고등학생밖에 안 됐으면서 평생 죄책감 짊어지고 살아야 할 친구 동생과 친구 동생을 원망해 살다 자식 둘을 잃을지도 모르는 저희 부부를 걱정해 그런 것이었죠.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착해 빠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 평판을 던져놓고 그것을 뒤집어 쓰나요?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마음으로든 뭐든 아들한테 했어야 할 원망을 그 애가 전부 받았던 거니까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선자, 저한테 너무 좋은 친구였거든요. 엄마 없다고 편견 갖지 않고 그날 계곡 간 것도 선자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선자 아니었으면 저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선자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아이는 자기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거짓말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미안하다 그 말밖에 없었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만큼 그 애를 대놓고 원망하지 않았는데도요. 나중에 아들을 불러다 물었더니 그제야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뒤집어 써줘서 숨어서 살았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외면도 했고 학교 갈 때마다 울었어. 그럴 때마다 명옥이 누나가 나 때문 아니라고 누나 때문인 게 됐으니까 누나 때문인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어. 그때는 어려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살만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누나가 무슨 심정으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대학도 명옥이 있는 지역으로 간 거였어? 미안한 마음에? 처음엔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거랑 별개로 착하고 다정해서 좋았어.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것도 고마웠고. 엄마 생각해봐. 내가 평생 살면서 누나만큼 나를 위해줄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 그래도 그거랑 그거는 다르지. 어떻게 보면 나 대신 힘들게 산 건데 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보상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누나가 받아줄 때까지 나 절대 누나 포기 안 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아들이 머리가 좋은 거였어요. 오래전 사고의 진실을 이야기했으니 제가 어떤 이유가 됐던 그 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아이 심성 착하고 고운 거야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들이랑 무려 7살 차이예요. 딸도 7살이면 고민될 판에 아들을 어떻게 7살 연상한테 장가를 보내겠나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건 아니다 싶어 그 아이를 만나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선호 마음 받아줄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호, 더 좋은 사람 만나야죠. 미안하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 너한테는 미안한 게 많아, 명호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다 제 선택이었어요. 아줌마가 좋은 선자리 알아봐 줄게. 선호 저거랑은 아주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사람. 차라리 나이가 있는 그 애가 빨리 결혼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 애도 선봐서 결혼할 거라고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지독한 인연으로 엮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아들 자취방에 갔는데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보아하니 며칠째 밥도 먹지 않고 시위하듯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미쳤어? 명옥이는 너 아니라잖아. 너 그냥 동생이라잖아. 너 남자로 싫다는 애한테 왜 목을 매는 거야? 누나 결혼한대. 나 누나 결혼하면 안 살아. 뭐? 이런 미친놈이? 너 그게 지금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이판사판이야. 나는 이미 내 인생 명옥이 누나 아니면 글렀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누나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래, 차라리 그래라. 네 누나 앞세워 가슴에 묻고 사는 네 애미 앞에서 그딴 소리나 하는 자식? 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 너 알아서 해.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식 하나 있는 건 허무하게 가버리고 겨우 하나 남은 자식은 속을 썩이니까요. 그 애가 내 자식 좋다고나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애는 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저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요, 남녀 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평생 누나 동생 했던 사이인데다가 7살 차이면 어떻게 정분이 날까 싶었는데 그게 불이 붙더라니까요. 물론 그 배경에는 아들의 끈질긴 구애가 있었겠지만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두 아이가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살게. 누구보다도 잘 살게. 앞으로 효도하고 더는 엄마 아빠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할게. 아니, 너는?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뭐라도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니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선우 너는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어쩌려고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졸업하는 대로 결혼식 올릴 거야. 명옥이 너도 같은 생각인 거야. 죄송합니다.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어쩌겠냐. 선호 졸업하는 대로 식 올려라. 집은 얻어주마. 아니에요.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번 돈으로 산 집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원받을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저들끼리 이야기가 다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애가 벌써 마련한 집에 아들만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시간 문제였지 결국 둘이 그렇게 될 일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쉽게 허락해줬냐는 말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좋다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선자 죽을 때 선호 10살이었어. 그 작은 가슴에 뭘 두고 살았는지 아는 건 명옥이밖에 더 있어. 선자 엄마, 우리 둘 그렇게 산다는 거 마다할 자격 없는 거야. 몰랐던 일이니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원하던 며느리감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 애한테 빚진 게 있으니 남편 말대로 잠자코 있는 수밖에요.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전 포부대로 참 잘 살았습니다. 물색 없이 자기 마누라라면 껌뻑 죽는 팔불출에 딸 하나 금이야 오기야 좋아 죽더라고요. 더는 그애 미워할 구실도 없고 내 가족 됐으니 어쩌겠어요. 친정도 없는 애 우리가 지붕 되어주어야겠다 했죠. 게다가 잘하기도 무척 잘했습니다. 주변에서 딸 대신 더한 효부를 얻었다고 그렇게들 부러워했거든요. 평생의 무근하니 그렇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참 운명이라는 게 너무 얄궂더라고요. 아들이 30이 되던 해에 자기 누나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뒤따라가 버린 겁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선호가 사고가 났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선호가 사고라니? 교통사고래요.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그 길로 남편과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넋이 나가 있고 아들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멀끔하던 얼굴은 곤죽이 된 채로요. 선호야, 안 돼. 안 된다, 아가. 엄마, 아빠, 선호야, 아빠 여기 있어. 정신 차려야지.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진짜 불효야, 이 녀석아. 명옥이 누나, 우리 소리 좀. 안 돼, 선호야. 눈 떠. 안 돼.
아들은 애타는 제 어미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5살 난 딸 하나를 두고요. 죽기 전까지도 처자식 걱정만 하다 눈을 감았죠. 아들은 빗길 교통사고로 운전석 측면에서 들이받은 차량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저만큼 박복한 팔자 없다 싶죠. 전생에 대체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기에 그런 시련을 주시나 싶어 거의 반송장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희 부부지만 며느리는 오죽했을까요? 친구도 모자라 평생 챙긴 동생이자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제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매주 저희 집에 오는 겁니다. 와서 손녀는 저희한테 맡겨놓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바지런히 했어요. 말릴 힘도 없어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랬죠. 그런데 며느리 방문한 걸 몇 번 보던 이웃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명옥이 저거 팔자에 뭐가 끼어도 단단히 낀 거지. 엄마는 병으로 죽어 아빠라고 있는 건 주정뱅이에 돈이나 축내다 영 끊겨. 17에 선호 대신 원망 다 듣고 살다 기어이 남편까지 잃었으니. 나원, 저 속도 말이 아닐 건데 주말마다 꼬박꼬박 와서 시부모 봉양하는 것 좀 봐. 명옥이 쟤처럼 속이 깊은 애가 또 어딨냐고. 아휴, 짠해 죽겠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면 평생 저희 봉양하겠다고 주말마다 그 먼 거리를 오겠구나. 죄도 없으면서 죄책감 가진 사람처럼 매일 아침 아들 등교시킬 때처럼이요. 저는 며느리한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때문에 오랫동안 원망 듣게 한 것도 미안한데 명이 짧은 내 자식들 때문에 또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봐요. 처음에야 나이 차이니 뭐니 해서 반대했지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서 정말 잘했거든요. 나이 40도 안 된 과부 며느리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 게 뻔하고 설득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결국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 엄마 너 이제 그만 와라.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못 올 때 오는 것도 아닌데요. 이제 못 올 때 됐지. 선호가 있어 누가 있어. 자식 죽으면 사위고 며느리고 다 땡이야. 그러니까 그만 와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어요? 선자랑 선호 없어도 저 이 집 며느리고 딸 대신이에요. 네가 왜 내 딸 대신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 선자 대신이냐고? 너 보면 애들 생각나서 미치겠다. 선자 때도 그러더니 선호 때도 똑같아. 우리가 악연은 악연인가 보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난 있지. 선호 간 것도 네 탓 같아. 선자는 그렇다 쳐도 선호는 너랑 살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다 네 팔자가 세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러니까 그만 좀 보고 살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이참에 잘 됐지 뭐. 너도 이제 너 살 길 찾아라. 소리 데리고 괜찮은 남자 있으면 재혼도 하고. 남처럼 살자. 남처럼. 그만큼 모진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눈 딱 감으니 그게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정 떨어져라 정 떨어져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차례 신랑이 끝에 며느리와는 연이 끊겼고 저희 부부는 오로지 둘만 남았죠. 사계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부부를 찾아올 사람이 없이 외로이요. 자식이란 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둘이나 있던 자식이 그렇게 됐으니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 남편도 저두고 먼저 떠났어요. 애들이 보고 싶었는지 가난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못 버티고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자식도 앞세워 남편도 앞세워 며느리한테 팔자가 세다고 했지만 저만 할까 싶었습니다.
넋을 놓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저만 치서 교복을 입은 여자애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환영이라도 보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애가 딱 우리 딸 선자 어릴 때 모습 같았거든요. 선자야. 할머니. 어? 소리냐? 어느새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된 손녀였던 거예요. 더러 고모 닮아 태어나기도 한다더니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마치 딸이 환생한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헤어진 탓에 손녀는 저를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자랑 듬뿍 받고 자랐다면서요. 손녀 뒤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살짝 목례만 하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복부터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조문객을 그 애가 다 받았어요. 말릴 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너무 눈물나게 고마워 장례식 때는 제대로 마주보고 이야기도 못했죠. 며느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이 저는 저대로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정신없이 상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 가서 마루에 앉아 불었죠. 잘 지냈어? 소리 참 예쁘게 잘 키웠던데 어떻게 온 거야? 희경이한테 소식 들었어요. 혹시나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거든요. 희경이 부모님도 아직 여기 사시잖아요. 그랬어. 그랬구나. 남편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새 시집 가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모질게 내쫓아 놓고 내심 혼자였으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부끄러워진 순간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저 재혼 안 했어요. 제 주제에 무슨 재혼이에요. 저 소리 하나만 있으면 그만인데요. 어? 그래도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살기 힘든데 소리도 아빠 없이 자라는 거 힘들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남자 찾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소리도 아빠 없어 서러운 일 없게 제가 부족하지 않게 잘 키웠어요. 저희 잘 지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 사람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소리 한번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실은 한 달 전에 뵀었어요. 어? 선자 아빠가 소리를 봤어? 어떻게? 희경이한테 아버님 소식 듣고 제가 먼저 아버님께 연락드렸었어요. 소리랑 만나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뒤에서 남편 챙겼다는 얘기에 고맙기도 또 어찌나 고마운지요. 처음으로 며느리 안아주며 고맙다, 신세 많이 졌다, 그렇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 애가 그래요. 지겹지도 않은지 10년 주기로 그 짓거리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먹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솔직히 며느리랑 손녀가 매일 찾아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주말마다 여기까지 버스 타고 터미널로 또 마을버스 타고 여기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 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세요. 어머니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면 될 일이잖아요. 뭐? 이제 좀 져줄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모실게요. 저랑 같이 살아요. 세상 천지에 이제 저도 소리 없으면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나 저나 같은 처지에 이러고 사는 거 너무 손해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저한테 뭐요? 저는 어머님한테 딸이에요. 손자고 선호해요. 저 이젠 절대로 어머님한테 안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요. 네?
그렇게 시골집은 그대로 두고 짐가방 하나 들고 와서 며느리 집에 살게 된 것도 어언 2년이 되었어요. 솔직히 혼자 남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못 이기는 척 따라온 겁니다. 며느리 아니었으면 그 시골에서 남편도 없이 또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고마운 마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얼마 전 시골집을 팔았어요. 집 뒤로 애물단지처럼 있던 땅도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길이 나서 보상금도 꽤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마을 이장한테 부탁해서 그 땅을 처분해 며느리에게 다 줬죠. 어머니, 제 계좌로 어머니 이름으로 돈 들어온 게 있는데 뭐예요? 시골집 팔았어. 나도 여기 방세는 내야 할 거 아니야. 네? 아유, 참, 별걸 다 신경 쓰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있어. 이제 이 땅에 내 새끼라곤 너랑 소리뿐인데. 나 죽으면 다 너네가 가져갈 거 아니야. 어머니, 저 그 돈 바라고 어머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 편하게 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소리 간식 밥 다 챙겨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는데 제가 뭘 받아요. 받을 거 없어요. 아가, 명호가 우리가 전생에 무슨 년이었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번 생으로는 힘들지 싶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도 너를 봐야겠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고맙다. 너가 있어 우리 선호도 그만큼 살았고 나도 네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니 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지 싶어. 그거 다 갚기에도 모자란 돈이다. 이번 생은 그걸로 족하고 다음 생에 내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만 받아라. 응? 며느리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왔어야 할 애가 엄한 데 떨어져서 저렇게 고생하나 싶어 다음 생에 있다면 우리 막내딸로 태어나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